한국은 위기에 더 강하다. 2025년 초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연구소 강당에서 역사적인 강연이 열렸습니다. 평생 미국의 기술 우월성을 가르쳐온 에반 리처드슨 교수가 연단에 섰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청중은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의 제 가르침이 틀렸음을 인정하려 합니다. 한국이 없다면 세계의 기술은 멈춥니다. 30년간 미국 기술 우월주의를 가르쳐온 교수가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달라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홀로그램,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영상 기술이 미국 최고의 공학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는지 그 비밀을 밝히는 에반 리처드슨의 고백이 지금 시작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버드 국제경제연구소 강당. 어둑한 조명 아래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조정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통령도 없는 나라잖아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를 이끈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강당의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짓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이 없는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스크린에 강연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저는 에반 리처드슨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경제학부 교수이자 전 MIT 교수입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30년간 그 신념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죠. 하지만 지난 봄 한국을 방문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존 밀러 교수도 앞줄에 앉아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제 동료 교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그저 싸구려 물건이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 오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한 편견이었는지 고백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 미국을 사랑하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지.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나라, 면적으로는 미국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직접 보기 전까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은 이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을 비판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강의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청중들 중에는 노트북을 열고 타이핑을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오직 사람뿐이에요. 당시에는 그저 겸손한 인사말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한국, 제가 만진 한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플렉시볼이라는 단어와 함께 공중에 떠있는 입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삼성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촉각형 3D 홀로그램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기술이 현실이 된 겁니다. 손으로 만지고 조작하고 느낄 수 있는 영상 기술이죠. 저는 영상 속 연구원이 공중에 떠있는 도형을 손으로 돌리고 확대하고 분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기술을 직접 체험했을 때 느꼈던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눈앞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은 입체감, 마치 마법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삼성의 홀로그램 기술은 MIT의 연구보다 최소 8년에서 10년 앞서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달성하지 못한 것을
한국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것이 고백이자 인정입니다. 존 밀러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밀러 교수는 3년 전 한 세미나에서 한국은 복제만 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제 연구실에서는 10년간 비슷한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완성 단계였습니다. 슬라이드는 MIT, 나사 등에서 제가 가르쳤던 미국 기술의 절대 우위라는 주제의 과거 강의 장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학생들에게 혁신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한국의 연구소에서 본 광경은 제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청중 중에는 놀란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공학 교수가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의 가장 놀라운 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홀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진보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저는 영상 속에서 연구원이 홀로그램 속 작은 공을 집어 옮기는 장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제가 본 것 중 가장 경이로운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혁신이 일어난 곳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 걸까?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앞서 나가게 했을까? 그래서 저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깔끔한 연구소 내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기술 그 자체보다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나타난 연구소 내부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피곤한 얼굴로도 열심히 일하는 연구원들, 칠판 가득 적힌 복잡한 수식들. 바로 한유진 박사와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스크린에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연구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인 얼굴이었습니다. 한 박사는 이 촉각형 홀로그램 개발팀의 핵심 멤버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청중들은 숨죽이며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한 박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를 돌아보면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죠.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연구실 한편에 있는 작은 병원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건 연구소 내에 설치된 모의 병실입니다. 의사들이 홀로그램으로 환자 데이터를 확인하고 수술 계획을 세우는 공간이죠. 한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실제 병원 환경을 여기에 재현했나요? 한 박사의 대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희는 연구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이 기술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제게 아주 큰 영향을 준 편지였습니다. 스크린에 손글씨로 적힌 편지가 나타났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기술로 감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실패해도 다시 합니다. 우리에게 실패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서툴지만 정성 들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받은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에 머물며 연구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장비가 계속 고장났지만 연구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피곤한 얼굴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죠. 존 밀러 교수가 자리에서 약간 몸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박철순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첫 세대 연구원이었죠. 은퇴했음에도 매일 연구소에 나와 젊은 연구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일하는 노인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굵은 손마디와 깊게 팬 주름이 수십 년간의 연구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분 덕분입니다. 저희가 포기하려 할 때마다 박 선생님은 항상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연구소 한켠에는 잊지 말자 1세대의 희생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뒤에 얼마나 많은 무명의 연구자들이 외국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를 계속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부산에 갔습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위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항만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크고 작은 선박들, 자동화된 크레인들, 끝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 이곳은 부산항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항이죠. 청중들 중 일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부산은 생소한 이름이었을 테니까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항만 시설을 구경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본 것은 단순한 항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겨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운반하는 무인 운송 차량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물류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기술만 앞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죠. 항만 관제실의 대형 모니터들과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수출 강국이 된 이유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라는 천연 자원을 시스템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각국을 살펴보면 몽골이나 에티오피아처럼 바다가 없는 내륙국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수출하는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몽골과 에티오피아의 지리적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몽골은 엄청난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로 나가려면 반드시 중국이나 러시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원을 수출하려면 두 나라의 허락이 필요하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인접국 지부티의 항구 사용료로 매년 약 3조 7천억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부티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죠. 존 밀러 교수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해, 서해, 남해를 통해 세계 어디로든 나갈 수 있죠. 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조선, 철강, 해운업의 삼각축을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에서 생산된 철강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조선소에서 배가 됩니다. 그 배는 다시 한진해운과 같은 해운사를 통해 전 세계로 물건을 나릅니다. 이 완벽한 삼각형이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입니다. 부산항의 밤 풍경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불빛으로 빛나는 항만과 그 위로 떠있는 달.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한국의 수출 물동량 중 99.6%가 이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만약 한국에 항구가 없었다면 에티오피아처럼 수십 배의 비용을 치르며 다른 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을 겁니다. 기적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겠죠. 저는 부산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부산항은 1876년 개항한 한국 최초의 근대 무역항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환적 허브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부산항의 첨단 시설을 보여주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국제 정기선은 무려 287개입니다. 이는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세계 지도에 한국의 위치를 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미주,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루트의 교차점에 자리한 셈이죠. 컨테이너선이 대양을 가로지르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최단 거리로 세계 시장에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물류비 절감은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됐죠. 이제 스크린에는 요르단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동의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청중 중 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르단은 1965년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10배 크기인 7,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넘겨주고 대신 19km의 해안선을 받았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요르단의 해안 도시 아카바가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르단이 사우디에 넘겨준 땅에서 이후 석유가 펑펑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손해처럼 보이지만 요르단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청중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다입니다. 내륙국이 되는 대신 홍해로 나가는 출구를 확보한 것이죠. 요르단은 석유보다 바다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청중들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이것이 바다가 갖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한국은 이런 바다의 축복을 받은 나라이고 그 축복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주요 산업 구조도를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철강 산업을 생각해보세요. 포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제철소들은 대부분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대한 양의 철광석과 석탄을 배로 실어와야 하고 완제품도 배로 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조선소의 모습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조선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다가 없으면 생겨날 수 없는 산업이니까요. 내륙국은 이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죠. 저는 드론으로 촬영한 한국의 해안선 영상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바다의 축복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가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했죠. 2011년에는 연간 무역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에서 경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발전의 배경에는 전국에 구축된 항만 인프라와 글로벌 해운망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 바다를 통해 세계 6위의 수출 강국, 12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저는 다시 부산항의 야경을 보여주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무역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것은 한국에게 석유보다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석유는 고갈되지만 바다는 영원히 마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한국의 인프라나 기술만이 아닙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나사, 구글,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세계적 기업과 기관의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옆에는 한국인 연구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의 명단입니다. 청중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사의 우주 탐사 프로젝트에는 김태영 박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개발팀에는 이지원 연구원이 있죠.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혁신은 박상현 박사의 연구가 기반이 되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삼성 얘기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곳곳에서 세계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이제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일하는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한 인재 유출이 아니라 전 세계 기술 발전의 숨은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거듭할수록 그 말이 담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대학가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젊은 연구원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키워내지만 많은 인재들이 더 넓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인재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한국계 학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한국 인재들이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라이드에는 이제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의 로고가 하나씩 어두워지는 애니메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많은 세계적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이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기술 발전이 지연되고
구글의 AI 개발 속도가 느려지며 나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잠시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이 문장이 스크린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한국인 인재들의 뛰어난 역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화성 탐사 로버 프로젝트 팀을 만났는데 핵심 연구원 중 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화성 탐사 로버의 이미지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태영 박사는 로버의 지형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한 주역입니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화성 탐사는 훨씬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구글의 본사가 보였습니다.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개선팀에서 일하는 이지원 연구원은 검색 정확도를 15%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는 구글 검색의 품질은 상당 부분 이 연구원의 공헌 덕분입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배터리 연구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의 박상현 박사는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과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가 30% 증가했죠. 청중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재사용 기술에도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손길이 닿아 있습니다. 재진입 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해결한 최첨단 소재는 한국인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저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 미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AI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 중 약 15%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청중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계 반도체 산업입니다.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핵심 기술자들이 전 세계 반도체 기업으로 퍼져나가 혁신을 이끌고 있죠. 저는 현재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유학생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의 대학에서 수많은 한국 학생들이 미래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졸업 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들은 왜 자국에 머물지 않을까요? 스크린에는 이제 한국의 연구 환경과 해외의 연구 환경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연구 지원금, 근무 환경, 기회의 다양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것이죠. 한유진 박사와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요. 하지만 실패 없이는 혁신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실패를 용납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깊은 생각에 빠진 존 밀러 교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해외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스크린에는 서울의 첨단 연구단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상당 부분이 한국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나라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라는 제 결론의 근거입니다. 저는 무대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이크 없이 직접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기술을 경쟁력으로 봅니다.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연구소의 모토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미래를 향한 혁신. 한국은 기술을 상품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철학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팔짱을 풀고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던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죠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부산항에서 일하는 사람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는 연구원들, 병원에서 홀로그램을 이용해 수술 계획을 세우는 의사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건 그 나라가 정치인이 아니라 문화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을 추구하는 정신이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저는 연단으로 돌아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기술의 원리였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기술을 왜 만드는지, 누구를 위해 만드는지가 먼저였습니다. 이제 청중들의 얼굴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 접근이야말로 그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플렉시볼 홀로그램 기술 시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화려하거나 신기해서 개발된 게 아닙니다. 의료, 교육, 안전 등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유진 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연구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속 실패하는 실험, 고장난 장비 앞에서 고민하는 연구원들, 다시 도전하는 팀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촬영한 영상입니다. 연구원들이 새로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테스트하는 장면이죠. 영상 속에서 장비가 고장나자 연구원들이 서로 의논하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뭔가를 느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신념이었습니다. 청중 가운데 한국계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패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만 기억하죠. 하지만 한국의 연구소에서는 실패가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영상은 이제 밤늦게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피곤한 얼굴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연구원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어로는 다시죠. 이 단순한 단어가 그들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스크린에 다시라는 한글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박철순 선생님, 그 60대 후반의 연구원은 30년 전 한국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다시를 외쳤다고 합니다. 청중 중 일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기술 개발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이라는 것을요. 이제 스크린에는 슬로건이 떠올랐습니다. 혁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문화입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30년간 가르쳤던 것은 성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실패에서 배우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존 밀러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밀러 교수의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3번째 실패, 10번째 실패, 100번째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청중 중에는 이제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계 학생들의 감정이 더욱 북받쳐 오른 듯 했습니다. 한유진 박사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님, 우리는 지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겁니다. 강연의 마지막 순간, 저는 청중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존 밀러 교수부터 질문했던 한국계 학생까지 모든 얼굴에는 깊은 생각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을 한국은 지금 대통령도 없죠?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질문했던 학생이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 질문에 정식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모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대통령보다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전체의 철학입니다. 스크린에는 한강과 서울의 야경, 부산항의 불빛,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항구의 크레인은 쉬지 않으며 공장의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오늘을 만들었고 기술로 내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자 청중들이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곧 모든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리더보다 강한 국민 전체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대 위 조명이 약해지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계는 한국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배경에는 한국 국기와 함께 바다를 가로지르는 대형 선박, 그리고 공중에서 떠오르는 홀로그램이 교차되며 나타났습니다. 존 밀러 교수가 앞줄에서 일어나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술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박수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의 가능성을요.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멈추지 않는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한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미국 최고의 공학자도 인정한 한국의 진짜 힘을 보셨습니다.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충격적인 진실. 이게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사실이라는 걸 외국 석학의 입을 통해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의 힘에 대한 이야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한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숫자와 데이터가 말해주지 않은 진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충격적 현실. 한 명의 미국 경제학자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두뇌들이 계산하지 못한 것,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의 비밀. 그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한국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의 한 경제학자가 발견한 충격적 진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에반 매튜스입니다. 2025년 3월 말 저는 워싱턴 DC의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제 앞에는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연구해 완성한 미국 무역 자립화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한국의 기술은 충분히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백악관 경제팀에서 검토 중인 새로운 무역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경제자문위원장이 제 발표가 끝난 후 정중하게 말했어요. 회의에 함께 참석한 상무부 고문 앤드류 코엔은 제 분석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립 잘하는 나라예요. 핵심 부품은 미국과 유럽이 만들고 있죠. 앤드류는 제 대학 선배이자 오랜 경쟁자였어요. 그런 앤드류가 제 연구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약한 나라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했다는 건 착각일 뿐이죠. 제 발표가 끝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학문의 세계에만 있던 교수가 실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좋은 소식입니다.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검토하셨고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정책 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학자로서 국가 정책에 기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명예였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한국산 전자기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저는 기자회견장 뒷줄에 앉아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어요. 내 연구가 실제 정책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미국 경제 주간지 기자 에밀리 로건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매튜스 교수님, 이번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국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요. 오히려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겁니다. 자신감 넘치는 제 대답이 전국에 생중계됐어요. 백악관을 나와 앤드류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에반, 정말 멋진 일을 해냈어. 우리가 함께 만든 정책이 역사를 바꿀 거야. 고마워, 앤드류. 내 지원 없이는 어려웠을 거야. 앤드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세계는 미국이 진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한국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이 결정이 단순한 경제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국과 한국 관계의 큰 전환점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다음날 언론 인터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진정한 기술 자립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그 문장을 노트북에 적으며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밤 풍경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한국 없이도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요. 제 연구실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제 이론을 적용한 결과였으니까요. 그 자신감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짧은 시간의 착각이었다는 걸 곧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 이론이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었는지 곧 배우게 될 테니까요. 관세 정책 시행 후 불과 3일 만에 첫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제 연구실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알림이 떴어요. 미 연방 공급망 대시보드에 빨간색 펜딩 오류가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시스템 지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정책이 시행되면 늘 있는 조정 기간일 거예요. 제 조교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긴급 발표를 했어요. 일부 데이터 센터가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합니다.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공급 차질로 인한 조치입니다. 뉴스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배터리 생산 라인이 멈췄다는 거예요. 한국산 2차 전지 분리막 공급 중단으로 당분간 생산 속도를 50% 줄입니다. 제 이론이 틀린 걸까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시장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텍사스 송전회사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초대형 변압기 미입고로 신규 전력망 가동이 2달 지연됩니다. 연방 공급망 시스템에 접속해보니 KO 국가코드 지연 건수가 무려 6,400건이었습니다. 화면을 보며 점점 걱정이 커졌어요. 앤드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앤드류, 데이터 봤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이 정도로 놀랄 일인가? 역시 학계 사람은 실전 감각이 없군. 앤드류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런 건 정책 초반에 늘 있는 일이야. 시장은 곧 적응할 거야. 그의 확신에 찬 태도가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한국산 분리막, 포토마스크, 초정밀 부품들이 들어오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 GM 등 미국의 핵심 기업들이 비슷한 발표를 쏟아냈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3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가득했죠.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이 한국산 부품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생긴 혼란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자
앤드류가 적극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한공급처 목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곧 전환될 거예요.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공급망 데이터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제서야 심각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대체 불가능한 한국산 핵심 부품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제 컴퓨터 화면에는 점점 늘어나는 펜딩 상태의 주문들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6,400건에서 8,200건으로. 그리고 다음 날에는 12,000건이 넘었어요. 앤드류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단기적 혼란일 뿐이야. 미국 기업들이 곧 대체품을 찾아낼 거야.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 이론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쉽게 대체 가능한 걸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간과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이론과 현실 사이에 점점 더 큰 간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미국 전역의 공장들이 생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자문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됐어요. 한국 정부나 기업들과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미국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앤드류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제가 중간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실사단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장 상황을 직접 파악해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에 실사단을 보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세요. 회의가 끝난 후 앤드류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뭐라고 직접 가? 우리가 기술 분석 못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 앤드류,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너까지 그쪽 편에 설 거냐? 우리가 함께 만든 정책이잖아. 앤드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실 앤드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명성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실사단은 이미 결정됐어. 나도 함께 갈 거야.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앤드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의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와 제가 쓴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은 보완제 시장에 위치함. 핵심 부품 대체 가능. 제 손으로 쓴 이 문장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그럴까?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어요. 놓친 부분은 없는지, 간과한 변수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미국 내 전자제품 가격 평균 15% 상승, 소비자 불만 고조, 자동차 업계, 부품 부족으로 생산량 30% 감소 예상. 화면에는 텅 빈 선반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실사단 다른 멤버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상무부, 국무부, 그리고 여러 산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내가 틀렸을지도.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 이론이 틀렸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저에게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하는 이 비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검토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론과 현실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이미 많은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항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수출지원실장 김지수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튜스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지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친절하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방문 일정은 이미 조율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세청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업들을 방문하실 거예요. 김지수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첫 방문지인 한국관세청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형 스크린 월에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전 세계 무역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관세청 스마트 게이트 시스템입니다. 모든 수출입 물품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관리해요. 김지수의 설명에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특별한 점이 뭐죠? 실사단의 한 멤버가 물었습니다. AI가 모든 화물의 이동을 예측해 최적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수준이죠. 숫자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평균 통관 시간이 고작 1.5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은 평균 24시간이 넘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성과 신뢰예요. 우리는 시스템을 믿고 시스템은 우리를 믿습니다. 김지수의 대답이 의외로 철학적이었어요.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모두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이곳은 머리카락 두께의 10,000분의 1 수준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0.01 마이크로미터의 정밀도로 작업합니다. 안내원의 설명에 놀랐어요. 클린룸 내부는 믿기 힘들 정도로 깨끗했어요. 공기 중 먼지 입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포토마스크 블랭크는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소수 기업만 생산 가능한 제품입니다. 포토마스크라는 단어에 귀가 쫑긋했어요. 며칠 전 미국 기업들이 공급 부족을 호소했던 바로 그 부품이었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정밀도와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담당자의 대답이 제 이론에 의문을 갖게 했어요. 오후에는 초대형 변압기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변압기가 제작되는 과정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 초대형 변압기는 전 세계에서 단 2나라만 생산 가능합니다. 공장 관계자의 설명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과 독일이죠. 하지만 독일은 제작에 1년 이상 걸립니다. 납기를 정확히 맞추는 건 한국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텍사스 송전회사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대형 설비는 왜 다른 나라에서 만들기 어려운가요? 제가 물었어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험과 신뢰입니다. 우리는 20년간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어요. 자부심이 담긴 그 대답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조립국가, 그 표현이 이제는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 것은 단순한 조립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최첨단 기술과 장인 정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해 노트북을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 기술은 대체 가능하다. 그 문장을 지우고 새로 적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핵심은 정밀함과 신뢰성에 있으며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 셋째 날, 우리 일행은 SK 첨단물 유제어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주요 수출 물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곳이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관제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로 이동 중인 화물들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SK 첨단물 유제어 센터의 기술 책임자 최성우가 답했어요. 전 세계로 나가는 모든 한국 제품의 이동을 예측하고 관리합니다. 예측이요? 네. 우리는 단순히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상황을 예측해 준비합니다. 최성우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AI 예측 납기 역상 공정 자동화 이 세 단계로 움직입니다. 최성우는 저희를 관제실 중앙으로 안내했어요. 이 시스템은 1000분의 1초 단위로 모든 물류 흐름을 감지하고 조정합니다. 사람 심장 박동보다 더 빠른 속도죠. 저는 그 정밀함에 놀랐어요. 그렇게 정확한 이유가 있나요? 물류는 생명과 같습니다.
심장이 잠시만 멈춰도 사람이 위험해지듯 물류도 잠시만 멈추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죠. 철학적인 대답이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납기를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성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대답을 했어요. 우린 단순히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서 정확한 시간에 도달하도록 만듭니다. 그 말의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기업들은 납기일까지 어떻게 물건을 보낼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요. 언제 출발해야 정확히 그 시간에 도착할까를 먼저 계산하죠.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결과는 같아 보이지만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약속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제 연구, 제 이론, 제 보고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새롭게 보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김지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매튜스 교수님, 괜찮으세요? 생각이 많아 보이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그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많네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김지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이론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기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복잡해요. 김지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철학과 태도가 중요하죠. 오후에는 SK 자동화 센터를 방문했어요. 로봇들이 물건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포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로봇들은 얼마나 정확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오차율은 10만 개 중 1개 미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로봇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또다시 사람을 강조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계는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책임을 다하죠. 기계는 신뢰를 만들지 못합니다. 신뢰는 오직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미국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 모든 이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간단하게만 썼어요. 한국 기술 시스템을 직접 확인 중. 예상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 발견. 상세 보고는 귀국 후 제출하겠음.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치던 경제 이론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요와 공급, 대체재와 보완재, 시장 균형. 하지만 이런 이론들로는 오늘 본 현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측해서 도달하게 만든다는 개념은 제 경제학 교과서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내 이론은 불완전했어. 실제 세계는 훨씬 복잡하고 아름답구나.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시스템은 단순한 제조 능력을 넘어선다. 그들의 강점은 정밀도와 신뢰성에 있으며 이는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솔직한 마음을 담았어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백악관으로 직행했습니다. 앤드류가 복도에서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어땠어? 한국에서 뭘 발견했나? 냉소적인 말투였지만 그의 눈에는 진짜 궁금함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 앤드류. 한국 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해. 뭐, 넌 그들에게 휘둘린 거야? 앤드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휘둘린 게 아니라 사실을 본 거야. 우리 정책이 현실과 맞지 않아. 앤드류도 나름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경력과 신념이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어요. 그때 참모진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큰일입니다. 여러 언론사에 백악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면 5월 내 주요 공정 40% 마비 가능. 한국과의 협력 라인 재설계 검토 중. 비공식 수입 루트. 관세 예외 처리 요청 초안 작성 중.
백악관 내부 문건이 그대로 언론에 공개된 거였어요. 앤드류는 즉시 반박 성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진짜 패배는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는 겁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사람이 하나가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뭘 제안하시나요? 앤드류가 제 대답을 기다리는 눈치였어요. 그도 내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제 대답은 간단했어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에도 이익이 될 거예요. 앤드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눈빛에는 불안함이 보였어요. 나도 앤드류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정책 실패는 그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많은 참모들이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에밀리 로건도 있었어요. 매튜스 교수님, 한국 방문 후 입장이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저는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한국의 기술 시스템은 제가 이론으로 분석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관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뿐이에요. 인터뷰 후 에밀리가 사적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달라졌군요. 불과 2주 전에는 한국 기술이 대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맞아요.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직접 경험했죠. 그날 밤 워싱턴 포스트가 특종을 터뜨렸습니다. 백악관, 한국 관세 정책 재검토 중, 미국과 한국 무역 관계 새 국면 맞이할 듯. 뉴스를 보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제가 시작한 정책이 이제 철회될 위기에 처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이었어요. 매튜스 교수, 학교로 돌아올 생각 있으신가요? 학생들이 교수님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 많이 궁금해합니다. 네,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게 가르칠 것이 많이 생겼네요. 일주일 후, 저는 예일대학교 강단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겠습니다. 경제학 이론과 현실의 거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제 관세 정책 참여와 한국 방문 소식은 이미 캠퍼스에 퍼져 있었거든요. 2주 전, 저는 한국 기술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25% 관세가 부과됐죠.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보니 제 이론이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강의 중간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예일대 3학년 리사였습니다. 교수님, 그럼 진짜 경제는 뭔가요?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과 다른 건가요? 정확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경제는 숫자나 그래프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과 가치관에 있어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교수님의 새 보고서는 언제 나오나요? 지금 한국 기술 시스템의 가치 보고서를 작성 중입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있게 접근하려고 해요. 그날 오후 연구실에서 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국무부였어요. 매튜스 교수님, 미국과 한국 R&D 협력센터 설립안에 대한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놀라웠지만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물론이죠. 두 나라의 강점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최성우가 준 특별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납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상황을 예측해 정확한 시간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이 개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에는 에밀리 로건과 인터뷰 약속이 있었습니다. 대학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번 일이 교수님의 경제학 이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에밀리의 질문에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론은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고 있어요. 이제는 숫자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와 철학까지 고려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약속이 자연스럽게 지켜질 환경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터뷰가 글로벌 이코노믹 타임즈에 실렸고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학계에서는 제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동료 교수들은 제게 실망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용기 있는 태도라며 지지해줬어요. 앤드류도 점차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등을 돌렸지만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에반, 우리가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전화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앤드류의 목소리에서 변화를 느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 제 수업에 등록하려는 학생들이 급증했어요. 경제학의 새로운 관점 이론과 현실의 조화라는 제목의 특별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첫 강의 날, 강의실은 입추에 여지없이 꽉 찼어요. 강단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경제에 대해 가르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포스트의 일면에 제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에반 매튜스 교수, 한국 기술 시스템의 가치 보고서 작성 중. 미국과 한국 R&D 협력센터 설립안 검토 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 백악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 변화를 밝히지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많은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관세 예외 품목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핵심 기술 제품들은 관세 예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 의견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앤드류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내 분석 자료 좀 더 보내줄 수 있을까? 정책 수정 검토 중이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모두 미국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원했으니까요. 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제세 보고서 작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 예측과 신뢰의 경제학. 이번 보고서에는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한국 기업과 사람들의 철학까지 담으려 합니다. 보고서 서문을 다음과 같이 시작했어요. 내가 만든 이론은 한국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않았던 그 나라는 세계를 가장 조용히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일 대학교에서의 강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리사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교수님, 한국의 기술 철학을 미국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어제 김지수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매튜스 교수님,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기술과 경제포럼에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니까요. 최성우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의 통찰력은 제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최 박사님,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그런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더 자세히 배우고 싶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여깁니다. 백악관에서는 보다 공식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정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재검토 진행 중이라는 성명이 곧 발표될 수 있어요. 언론은 이를 사실상의 정책 후퇴로 해석하겠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건 후퇴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확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제가 할 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의 시대를 넘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미국 경제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에밀리가 어제 제게 전해준 비공식 정보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준비 작업이 이미 시작됐다고 해요. 어젯밤 제 책상에 앉아 새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경쟁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가 만나 시너지를 낼 때 진정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보았던 그 기술과 시스템처럼 조용히 빛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경제학은 숫자나 이론이 아니라 사람과 신뢰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한국은 그것을 이미 실천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계를 가장 조용히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밀리의 말대로 저는 달라졌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말이죠. 이제 제가 할 일은 제가 배운 이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리사와 같은 학생들이 더 넓은 시각으로 세계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심장,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